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불투명하게 감독을 뽑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시작으로 박지성, 이영포 같은 전 국가대표 선수들마저 홍명보 감독 선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조사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부 조사가 축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와 사회성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정서지능을 어떻게 키워줘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비로 인한 피해는 없으신지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홈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집중 호우 때마다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떠밀려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참 많았는데요. 군 당국이 이번에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난주에 비가 오면서 중서부 지역 일부에서는 이미 유실된 지뢰가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북한군이 올해 들어서 그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계속 장벽을 강화하고 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잖아요. 네.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는 수십만 발, 또 최근에 새롭게 매설한 게 수만 발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지뢰를 심은 지역 중에 일부가 임진강, 역곡천, 화강 이런 남북 공유 하천하고 연결된 곳들이 있어서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이 지뢰들이 떠밀려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지뢰 매설할 때 유실 방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따라서 남북 공유 하천 인근에 있을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데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에는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국방부는 최근에 그 북한의 지뢰 매설 자제 요구를 전달해 줄 것을 유엔군 사령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북한이 최근 나뭇잎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워서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고요. 네, 이름 그대로 나뭇잎같이 생긴 그런 건데요. 이렇게 나뭇잎처럼 갈색하고 녹색으로 앞뒤로 돼 있어서 위장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땅바닥 뭐 이렇게 있으면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일반적인 스마트폰 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폭발력은 한국군의 대인지뢰, 그 발목지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해졌고 그러면 이게 북한에서 뭐 폭우에 의해 그냥 떠내려가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일부 제기가 되는데 네. 군 당국은 고의든 실수든 김여정의 경고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김여정 부부장이 그때 대북전단 비난하면서 대북전단 계속 보내면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그동안은 계속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을 모색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 지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군은 지뢰 말고도 무인기 운용, 대북전단 부양 원점에 대한 타격 등등 신종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북한군이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이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차례 사상자가 발생해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네, 이미 그 매설 중에 폭발 사고가 나면서 사고가 여러 차례 났고 또 온열 손상 등의 이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이미 전해졌는데 네. 지금도
이 폭우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임시형 천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휴일이나 병력 교대 없이 하루 12시간, 13시간씩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군도 동원한 것으로 군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이 북한군이 뙤양볕 아래에서 주먹밥 같은 그런 굉장히 조악한 음식으로 식사 끼니 때우거나 지뢰 폭발 사고 당한 장병을 옮기기 위해서 구급차가 진입한 모습을 담은 사진도 같이 공개를 했고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이 또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다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일단 배가 고프니까 또 우발적으로 귀순할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작업 중 우발적 귀순과 군사분계선 침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순직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라고 오늘 떼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많은 노력을 쏟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권보호5법을 개정하고 또 체계적 교권보호 제도를 확립했고 현장에서는 교원 기소 비율이 낮아지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선생님과 함께 교권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 침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 좀 보면은요, 모욕,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요, 교육활동 방해, 상해폭행 이런 순서였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모욕, 명예훼손은 크게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상해폭행 건수가 늘었습니다. 특히나 주체를 보면 학생에 의해 침해받은 게 90%예요. 대부분이긴 한데 좀 눈에 띄는 건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비중. 이게 10%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학부모에 의해서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해진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고요. 교육부는 이렇게 이 교권보호위원회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 교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신고를 했고 교육청도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국회도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하고 국회는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물론 이 최소한의 보루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사들로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마련된 교권보호 대책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나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 행위다 이렇게 하면 무고성 신고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들이 어떤 지도 말을 편하게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원에게는 완전 면책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교육계에서 펼치고 있는 거고 다만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교원에게 정치 참여권을 주자는 거예요. 교사는 교육정책의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한 명의 시민이고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면서 목소리를 더 이상 틀어막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는 만큼 근무 시간 외에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당 가입, 정치 후원, 공직선거 출마 보장 등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교원단체 5개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국가 정책에 교원들의 목소리가 비교적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98%를 차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었던 정성국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또 이분이 발의를 하기도 했는데 아동복지법을 고쳐야만 교권 6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낄 수 없다라고 이런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대규모 원자력 발전기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이게 체코 투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이었는데요. 체코 신규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었고 이번에 2기에 대한 사업 수주가 결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 지역 2기는 추후 정해질 예정인데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프랑스 전력공사를 꺾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원전 사업을 따낸 거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의 결과고요. 역대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 원전의 본거지인 유럽에서 유럽 국가 제치고 K원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심혈을 기울였죠. 특히나 체코하고 같은 유럽 그 EU 영내 국가라는 그런 공동 이익 프레임을 강조를 했는데 네. 체코는 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이게 추측이긴 한데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하고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는 부분에서 좀 점수를 많이 깎았을 거다. 이런 관계자들의 추측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체코 정부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부터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 이번에 이렇게 2기를 따내면서 체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최근에 원전 투자 부쩍 늘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교두부를 마련했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함께 뛰어준 우리 기업인들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또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가격 경쟁력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덤핑 논란도 제기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쌉니다. 생산 비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또 제시를 하고 현지 건설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금융 지원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경제성이 생각보다 이게 빠지지 않겠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 그 한국이 원전 짓는 데 사용하는 비용 그 1kW당 건설비가 3,400달러인데 프랑스가 7,500달러라고 해요. 절반 이하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그 나토 회의에서 체코 대통령 만났을 때 수출입은행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또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체코 현지 언론들은 한수원이 프랑스와의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체코와 유럽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작업에 참여시키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체코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건설 사업에 한수원뿐만이 아니라 대우건설, 한전, KPS 등등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최종 계약까지 그 건설 비용, 인력 등 세부 조건을 또 조율해야 될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고요. 어쨌든 간 전문가들은 이게 표면상으로 24조 원 계약을 따냈다고 해도 현지에서 나갈 인건비에다가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비용 등등을 빼면 우리 쪽으로 돌아올 공사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사실 이쪽에 이제 심혈을 기울일 때 그 전부터 업계에서는 우려가 나왔던 게 수주를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2만 건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이번 달에 추가된 게 1,496건인데요.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에 누적된 전세 사기 피해는 19,621건입니다. 이번에 이제 심의를 하면서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채우지 못한 200여 건은 부결이 됐고요.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받아서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00여 건은 제외가 됐습니다. 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100여 건, 경기 4,100여 건, 인천이 2,600여 건. 굉장히 수도권에 집중이 됐고요. 네. 나머지 지역 중에서는 대전, 부산에서 각 2,000건이 넘는 등 적지 않은 사기 피해가 확인이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인데요.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에 67명, 53%가 등록 임대사업자였고요. 이들이 악성 임대자로 분류가 된 이후에도 이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반환한 대위변제액이 무려 7,124억 원에 이르는데 네. 1인당으로 나눠봐도 이게 106억 원 수준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3,000명이 넘게 양산이 됐고요. 그런데도 이들의 그 임대사업자 자격이 아직도 박탈이 안 돼서 취득세, 재산세 감면받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도 배제되고 뭐 양도소득세 감면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악성 임대인이라고 정부가 명단까지 공개를 했으면 이게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체계가 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명단 공개라는 게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파트 집주인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적발되는 일도 있었네요. 네, 요즘에 사실 뭐 이런 입주민들마다 단체방도 그렇고 부동산 카페, 블로그에 뭐 훌리건들이라고 해서 네. 집값 올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횡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에 그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들 얼마에 올라왔는지 이제 따져보면서 매매가를 높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네. 비교적 낮은 매매가로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는 이 사람 좌표 찍고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된다. 단체방에 성토를 하고 저격을 했고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이 가격 이하로는 매물 띄우지 말라 강요하고 아니면 뭐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를 하는 식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정당한 행위들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또 매도인 사정으로 금매로는 좀 금매 내놓을 때 깎아서 내놓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화나 문자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최근에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 또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이런 식으로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왜곡 행위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씨가 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네, 이종호 씨는 VIP를 언급하는 전화통화 녹취록에 며칠 전에 등장한 그 인물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19일로 잡혔는데요. 이종호 씨 비롯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등 6명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법사위는 사유서 검토 후에 오늘 안에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졌던 지난해 7월 31일 그러니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가 대통령 경호처였다는 사실도 알려졌어요. 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당일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전화번호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였던 것으로 네. 드러났습니다. 이게 작년 5월 23일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라고 고객명이 바뀌었고요. 5월 29일에는 왜인지 가입을 해지했다가 당일 재개통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가입 해지했다가 재개통하기 바로 전날인 28일이 JTBC가 이전 장관 통신 기록을 입수해서 보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타이밍이 공교롭다 이렇게 보여지고 당시에 이전 장관이 이 번호 발신자와 2분 48초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져서 야권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이 갑자기 이제 언론 브리핑 취소하고 이렇게 태세 전환한 게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발신 기록, 이 전화번호의 발신 기록도 요구를 했지만 KT 측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 끝모르는 여야 대치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는데요. 공영방송 협의체를 만들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어요. 네, 지금 각종 특검법에다가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등등 뭐 곧 터질 듯한 뇌관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당은 지금 또 되게 바빠요. 전당대회 난타전 벌이느라 의정 활동은 지금 안 보이는 모습인데 어제 재헌절에 맞물려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여야가 대치를 벌이는 방송사법에 대해서 양측 모두 좀 양보를 하자 이런 건데 야당을 향해서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몰아붙이려던 방송사법 입법과 또 새로 임명될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탄핵 논의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MBC의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지금의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도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신에 범국민 협의체를 꾸리고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체제를 만들어보자라는 건데 이 협의체는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 등등이 골고루 참여를 해서 이렇게 논의기구로서 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보자라는 겁니다. 여야는 일단
숙고해보겠다라고 했고 아무래도 뭐 계산을 하겠죠. 전략을 구상하는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의장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것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비 피해는 없으신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4368님 영업용 화물차 기사인데요. 비가 많이 와서 물건 출하를 못한다고 취소시키네요. 여기는 안산시입니다 하셨고요. 8169님 노원구 우이천 근처인데요. 천변 산책길과 자전거 도로가 이 불어난 하천물로 침수된 상태입니다. 안전요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간혹 통제를 따르지 않는 주민들이 출입하려고 하네요.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 범람한 하천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부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6771님 여기는 창원인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다들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요. 운전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월 나들목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 뒤로 정체가 길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서운 분기점에 승용차 추돌 사고 났습니다. 이 지역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 1차로에 승용차 단독사고 발생했습니다. 이후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나들목 부근에 물이 고여 있어서 작업 중인데요. 여파로 천안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이후 경부 동탄터널 안 5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서 있어서 터널 안으로 감속해 주셔야겠고요. 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 양재나들목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로는 여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우회도로인 동일로가 종일 교통량이 많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은 홍지문 터널에 추돌 사고 나서 3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은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스포츠 핫 이슈 쉬어가는 동안에 스포츠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축구협회가 최근 홍명보 감독을 축구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한 이후에 후폭풍이 아주 거센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으니까 2주 전부터 이제 있었던 일인데 체감상으로 한 몇 년 지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새 일어났죠. 일단은 가장 큰 국민들이 좀 분노하는 상황은 아무래도 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이제 서류 접수도 하고 면접도 보고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언론에서 국가대표팀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본인은 맡을 생각이 일절 없다라고 네. 확실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락을 했기 때문에 축구협회를 향해서는 왜 맡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절차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부임을 시킨 것이냐라는 비난이 있는 것이고 홍명보 감독 본인을 향해서는 본인이 했던 얘기를 이제 정확히 반대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본인의 말을 번복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랬던 경우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최강희 감독을 네. 선임할 때도 본인이 계속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 내 조항을 이용해서 이제 거의 반강제로 내정을 한 다음에 약간의 그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당시에도 전북현대모터스의 감독이었던 최강희 감독을 빼온 것이었고 이번에도 네. 울산 HD 감독인 홍명보 감독을 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년 전일 겁니다.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다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도 많은 팬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절차를 무시한 축구협회 그리고 감독직을 수락한 홍명보 감독을 향해서 아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PD님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외국인 감독들이 마땅한 감독이 없었다면은 이인생 기술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홍명보 감독을 좀 급하게 섭외를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좋은 외국인 감독들이 굉장히 열의를 보였던 면접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그너 감독이라든가 포획 감독 그리고 제시마치 감독 이런 감독들이 후보군에서 이미 충분한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고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금전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저렴한 연봉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원래부터 약간의 그 소위 말해 답정너라 그러죠. 이미 그 내정자로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절차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좀 압도적인 커리어라든가 최근의 폼을 보여줬던 감독이라면은 이런 절차들을 약간은 무시하면서까지도 데려와야 될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홍명보 감독이 보여준 모습이 그 정도의 예외적인 케이스나 압도적인 스펙을 가진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최근 내부 문제를 고발한 박주호에게 축구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처음에 그 비밀 유지 서약을 했단 말이죠. 협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서명 협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이 발언의 진위를 떠나서 이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박주호 의원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진위에서 진실이라는 약간 거의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제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허위다면은 허위다 하고 그냥 끝냈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 된 거고 그거를 떠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박주호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밀 유지 협약을 위반했지만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가지 않는 거죠.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너무나 큰 카드를 내놨기 때문에 오히려 박주호 의원에게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돼서 오히려 뭐랄까 좀 그 희생자 코스프레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박주호 그 위원을 좀 두둔하려는 목소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박지성 선수, 예, 뭐 이영표, 어제는 또 이제 구자철 위원도 네. 이야기를 목소리를 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다른 축구인들까지도 다 적으로 돌리게 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후폭풍이 거세지자 문체부가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네. 근데 또 축구협회는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FIFA에 보면은 이 개별 축구협회를 상대로 국가에서 부당한 공권력이 개입했을 경우에는 이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 라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네. 축구협회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나라 이제 뭐 문체부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축구협회를 상대로 이제 개입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100% 우리나라가 이 문체부가 조사를 한다 그래서 월드컵에 못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장 프랑스만 하더라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이제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국정감사에 불러서 문책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또한 심지어 여기는 이 결승에서 졌는데 결승까지 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불려가서 청문회를 했던 이력이 있었고요. 당장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시안 게임 때 선동열 감독이 야구 대표팀 선발에 관련해서 국정감사에 소환이 됐었던 이력이 있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사를 한다 그래서 당장 뭐 출전권이 박탈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월드컵도 못 나가야라고 변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것 또한 좀 아쉬운 카드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이런 논란이 거센 상황 속에서 네. 홍명보 감독은 이제 대표팀을 함께 이끌어갈 외국 코치를 물색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간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유럽에 출국을 했고 지금 각 팀들이 다 오프 시즌이잖아요. 축구 대팀들이 다 오프 시즌이기 때문에 코치진들을 물색하는 차원도 있고 손흥민 선수 이제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약간의 그 최근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수습하고 면담을 가지는 그런 기회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축구 팬들을 분노케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 울버햄스턴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연습 경기 도중에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다고요. 네, 15일 날 이 코모 1907 이탈리아 팀인데 네. 이 코모 1907과의 친선 경기에서 상대팀 수비수에게 인종차별적인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듣고 팀 동료인 다니엘 포덴스가 상대팀에게 이제 주먹을 날려가지고 퇴장을 당하는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 팬들은 포덴스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굉장히 좀 격앙된 상황에서 코모 측에서는 이게 별일이 아니었는데 울버햄튼 측에서 좀 과장했다라는 해명을 내놔서 오히려 더 일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코모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황희찬 선수가 이제 팀 내에서 찬이라는 이제 애칭으로 불리다 보니까 찬 그렇다면 뭐 제키 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이 글쎄 일단은 뭐 제키 찬이랑 황희찬과의 연관성도 전혀 잘 모르겠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동양인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에서 오는 네. 선입견에서 오는 약간은 좀 무지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에서도 프랑스 대표팀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응원가를 불러서 또 논란이 됐었단 네. 말이죠. 이렇게 보면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그럼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은 프로야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야구계에서 키움 히어로즈 소속 조상우 선수의 트레이드설이 계속 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소속팀인 키움 히어로즈가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네. FA까지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키움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또 김휘집 선수를 NC로 보내면서 신인 선수 지명권을 받아오는 소위 말해 미래를 내다보는 트레이드를 좀 자주 해왔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7월 31일이 트레이드 마감 시한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조상우 선수를 다른 팀에 보내면서 또 실인 지명권 등 혹은 유망주들을 받는 식의 트레이드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트레이드설에 휘말리고 있는 조상우 선수 본인이 가장 심란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경기 끝나거나 이제 경기 앞두고 인터뷰 때 기자들이 이런 부분을 자주 물어보죠. 네. 근데 조상우 선수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뭐 트레이드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조상우 선수 본인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제일 현명한 그렇죠. 대답이기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칫 이러다가 본인의 페이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팀에서도 사실은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해가는 그것도 어떻게 프로 선수가 가져야 될 숙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 포수와 투수가 사인을 주고받는 장비 피치컴이 시범 도입됐다고 하던데요. 네.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우선은 이 KT 구단이 제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벤자민 선수가 이 16일 날 경기에서 이 피치컴을 사용해서 장성우 선수와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송신기 수신기로 이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진행했는데 네. 벤자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리그에서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피치컴을 써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꽤 원활한 사용을 했었고 아직까지 이 장비의 호불호에 대해서는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15일부터 이 피치컴이 배포가 됐거든요. 3일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당장 실전에서 쓰기엔 쉽지 않기도 하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손에 아직은 익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번 시즌이 끝나고 윈터 정규 오프 시즌 때 조금 더 연습을 거친 다음에 내년 시즌부터 좀 정식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올림픽 소식 살펴볼 텐데요. 네. 이제 다음 주면 올림픽이 개막해요. 우리 선수단은 파리로 속속 출국하고 있죠. 네, 이제 25일 날 첫 경기가 가장 먼저 열리는 이 핸드볼 대표팀을 시작으로 배드민턴, 수영, 양궁 선수단이 이제 체조 선수단까지 출격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선수단의 이 본진은 20일 날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림픽에 코앞인데 안타까운 소식도 또 들려왔어요. 네. 파리 올림픽 출전 예정이었던 남자 체조 국가대표 김한솔 선수가 이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무산됐다고요. 그렇죠. 김한솔 선수 같은 경우는 2016년 리우 그리고 2020 도쿄 올림픽 때도 모두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세 번째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었고 굉장히 유력한 메달 후보로도 언급이 됐었던 선수인데 실제로 이 아시안 게임에서 2018년과 2022년 두 대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또 따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출국을 하루 앞둔 그저께 이제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참 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드는데 이 김한솔 선수를 대체할 선수로 허웅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마루 종목에서 류성현 선수와 함께 출전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 테니스의 권순우 선수도 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올림픽이 개막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출전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는 게 올림픽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선수들 몸 관리 잘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꼭 출전을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포츠 하디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정현우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두부살에 바늘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늘뼈는 바늘처럼 가는 뼈라는 뜻으로 몸이 가늘고 호리호리한 사람의 뼈대를 말합니다. 두부살은 피부가 희고 무른 살 또는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을 이릅니다. 그러니까 두부살에 바늘뼈라는 속담은 바늘처럼 가는 뼈에 두부같이 힘없는 살이란 뜻으로 몸이 아주 연약한 사람을 비유합니다. 표현의 순서를 바꿔서 바늘뼈의 두부살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있는 살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물렁살은 단단하지 않고 무르고 연한 살을 가리키고요. 형용사 물렁하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호박살은 단단하지 못하고 물렁한 살을 호박에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고요. 비지살은 살결이 허여멀겋고 단단하지 못한 살을 말하는데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비지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석살이란 것도 있습니다. 핏기가 없고 부어오른 듯 무른 살을 뜻하기도 하고요. 조금만 알아도 살이 많이 빠지는 체질을 지닌 사람의 살이란 뜻도 있습니다. 또 영양 과잉이나 운동 부족 따위 때문에 찐 군더더기 살을 군살 또는 군덕살이라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수도권 등 중부 지역과 전북 서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주와 강화 등 누적량 400mm 안팎인 곳도 있고요. 중부 대부분 지방, 서울 은평구 120.5mm 등 100에서 300mm의 비가 이틀 동안 왔습니다. 오늘 중부 지방은 오후까지, 강원도는 저녁까지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고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30에서 120mm, 서울 등 곳곳에 150mm 내외, 경기 북부의 경우는 1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고 곳곳에 홍수특보가 발령 중인 상황입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27도, 전주 28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전남과 제주는 폭염특보 속에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무덥겠고요. 대부분 즉 열대야 지속되니까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고 산지 쪽은 더 강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동해 쪽이 높겠습니다. 해상에 안개 끼는 해역도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 23.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공소 취소를 요구했던 것은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의혹,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희 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SNS를 통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교권보호제도를 확립했다며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형사 고발된 학부모가 이번에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다고 서울교사 노동조합이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1년 전 서희초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날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퍼부었습니다. 경기와 인천 일부 지역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전북 서부에 시간당 30mm 내외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특히 출근길 비가 많이 와서 애먹으신 분들 참 많으셨을 거예요.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에 더 강하게 비가 집중되겠는데 시간당 7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남부지방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 많게는 1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경북에 120mm 이상, 전북도 1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네, 충북 옥천에선 5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헬기와 드론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 논산에선 축사 지붕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50대 남성이 머리를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또 오늘 오전 안성시 고3 저수지 한 낚시터에서는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흙더미가 쏟아지거나 도로가 부서지는 등 공공시설물 피해도 158건으로 집계됐고요. 주택 침수와 정전 등 사유시설 피해도 2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 간선도로와 고양시 제2자유로 양방향 통행이 멈추고 또 잠수교 보행자 통행도 중단되는 등 전국 곳곳에 도로와 지하차도가 통제되기도 했고요. 수도권 지하철 전동열차도 일부 구간에서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물폭탄 때문에 이른 새벽 성수대교 남단에선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고요. 또 시민들은 혹시나 싶어 2시간이나 일찍 나왔는데도 지각할까 걱정이었다며 출근길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진에선 남원천 제방 붕괴 우려에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고요. 오산시와 평택시에서도 하천 범람 우려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140여 명은 피해가 심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구름이 기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가 고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주의해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한동안 비폭탄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 집중호우 대처법 꼭 숙지하셔야겠는데요. 네. 서울시가 내놓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함께 살펴보죠. 우선 물이 차는 지하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철, 상가 같은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찬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때는 혼자서 문을 열기가 힘들어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에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공간에 빠져나가야 하고요. 또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물막이판을 비롯한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둬야 하고 지하 공간에 비가 유입되면 5분에서 10분 만에 순식간에 침수되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필수라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물벼락이 쏟아질 때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네. 차가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고요. 만약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과감하게 차를 버리고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비가 유입되는데 차량을 지하에서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도 진입해서는 안 되고 만약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차량이 침수돼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목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서 유리창을 깨서 빠르게 대피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이거 겪어봤거든요, 실제로. 네. 제가 대학생 때 비 오는 날 강가에서 차박을 갔다가 차가 물에 잠겼는데 아무리 내려쳐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창문 가장자리를 내려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일부 회사의 구시대적 경조 휴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친가나 정규직에게만 경조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어 유족들을 2번 울리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북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직장인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겼는데 장례 절차를 위해 회사에 부고를 알렸더니 외조모는 회사 규정이 없어서 개인 휴가를 쓰셔야 할 것 같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또 사내 홈페이지나 메신저를 통한 부고 공지, 부의금 20만 원과 조화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장례 등 경조 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가가 아닌 노사간 자율정으로 정하는 임의 휴가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호주제가 폐지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구시대적 차별은 여전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사측은 자체 규정이란 언급과 함께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 외곽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취할 뿐입니다. 장례를 둘러싼 논란은 외가와 친가 차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는 나날이 다양해져 가고 있는데 사측이 마련한 취업 규칙이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만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부친상을 당한 한 계약직 직원은 회사로부터 정규직이 아니니 연차를 사용하고 장례를 치르라는 답을 받았고요. 네. 다른 파견직 직원은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장례비를 요청했더니 헤드헌팅 업체 분야라며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또 장례 조문 자체가 괴롭힘이 된 사례도 많은데 부친상을 당한 한 직장인은 평소에도 자신에게 폭언을 일삼던 회사 대표가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결국 사표를 내기도 했고요. 재혼 10년 차인 새아버지 쪽 조부가 돌아가시자 회사 임원이 친아빠도 아닌데 왜 경조 휴가를 주냐며 연차로 바꿔 쓰도록 압박하고 조문까지 막은 사례도 있었다고 네. 합니다. 참 이게 말이 되나요? 가족 잃은 슬픔에 정규직, 비정규직 따로 있나 참 씁쓸할 뿐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최근 36주 낙태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거나 가출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이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이 브이로그가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브이로그 무법지대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수익을 얻으려는데 혈안이 되면서 유해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36주 낙태 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가 24,000명까지 치솟았고요. 또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팀 막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한 남성은 브이로그 영상에서 복지도 좋고 업무도 다른 회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대기업일 뿐이다. 불법이라는 것만 빼면요 라면서 회사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3분 남짓한 이 영상에는 단숨에 조회수 10,000회를 뚫었고요. 저도 근무하고 싶은데 어떻게 취직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청소년은 일주일 동안 가출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파출소로 인계되기까지의 과정이 여과 없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폭로, 협박 등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반사회적인 소재의 브이로그 영상들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평범한 일상을 촬영해 보여준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고 시청자들을 유입하고 있는데요. 9년 동안 도박 사이트의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은 자신이 만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모니터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초기 자본금과 보안 노하우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눈앞에 보일 때가 많잖아요. 영상을 본의 아니게 접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한 시민은 평소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상을 대신 체험하고 싶어서 브이로그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자극적 영상들이 많아 당황스럽다면서 미성년자들이 영상을 보고 혹하진 않을까 걱정된다. 왜 이런 영상들이 버젓이 유튜브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자극적 브이로그의 범람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이익을 얻는 데만 매몰된 유튜브 생태계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음 뉴스 또 볼게요.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진짜 한국인들의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궁 투어나 한복 체험 같은 관광 상품 대신 말 그대로 우리 생활이 고스란히 녹아든 찐 한국 여행이 대세라고 합니다. 전 세계 K 콘텐츠를 타고 퍼진 한국인들의 일상에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Do you know 김치 비빔밥 아니라고 합니다. 드라마를 통해 본 배달 음식 문화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치킨과 짜장면 같이 일상에서 자주 먹는 배달 음식을 직접 주문해서 먹는 게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배달 키워드를 직접 언급한 검색량은 1년 새 165% 늘었고요. 배달 거래 건수도 175%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찾아 인증사진을 남기던 코스도 이제는 옛말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필, 항공샷, 우정사진 같은 인생 네컷, 포토 부스를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걸그룹 뉴진스를 홍보 모델로 소개한 퍼스널 컬러 역시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로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K-뷰티에 반한 외국인들이 한국식 화장법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특히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K-일상 여행에 매료된 외국인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N차 방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 동창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한강에 데려가서 치맥을 배달시켜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데까지 배달이 오냐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야기하고 하면 그때 참 좋았지라고 하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 준 거네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번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외 이슈 살펴볼게요.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외국인 여럿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태국 방콕 도심에 있는 한 최고급 호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외국인 6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 각각 3명으로 2명은 미국인, 4명은 베트남인이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지 않아 직원이 확인해보니 숨져 있었다는데 현지 경찰은 이들이 독극물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찻잔 6개와 커피가 든 보온병에서 청산가리 흔적을 확인했는데 룸서비스 제공 당시만 해도 모두 살아있었고 이후 객실에 외부 인물이 들어가지 않았고 또 사망자들이 몸싸움을 벌인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숨진 6명 중 1명이 일행을 독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사해보니 망자 간의 투자와 관련된 부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유족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이 부채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는데요. 네. 방콕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에서 외국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세타타위신 태국 총리도 전날 밤 현장을 찾아 수습에 나서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또 현지 매체들도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4799님, 신안 퍼플섬입니다. 바람이 엄청 붑니다.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아요. 다들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8990님,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쉬면서 문자 보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노면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타이어 관리 철저히 해야겠어요 하셨고요. 1973님, 충남 아산입니다. 여기는 폭우라는 말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듯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하셨고요. 6824님, 부산은 비가 오락가락하지만 큰 비가 오진 않네요. 타 지역 피해 소식을 들으니까 안타깝고 비가 무섭기도 합니다. 요즘 정치도 날씨도 경제도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정보 들으면서 좋은 세상이 오길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계속해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홍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정서지능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이 정서지능이 아이의 자존감과도 연결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 를 말하는데요. 이 정서지능 중에서도 특히 유아나 그 어린 아이들의 경우 그 정서지능의 여러 가지 중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또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 좀 더 이제 핵심적인 능력인데 네. 사실 이런 정서지능적인 면이 잘 발달된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겠죠.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도 할 수 있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도 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관계가 좀 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반복하게 쌓이게 되면서 내가 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혹은 타인에 대해서도 저 친구는 저래서 그렇구나 저 친구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면서 세상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자존감도 잘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서지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일단 집에서 노력하면 정서 기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서지능이라고 하면 조금 아직까지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일상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정서지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 정서지능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모아정신과 박소영 원장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구체적인 방법을 듣기 전에요. 이 정서지능이 확 발달이 되는 시기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정서지능은 태어나면서부터 꾸준히 발달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서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뭐 숫자나 한글이나 뭐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인지적으로 외우거나 논리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모방을 통해서 혹은 주변을 경험하고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발달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몇 시간만 지나도 주양육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한 생후 6주만 돼도 주양육자를 알아봐요. 네. 그리고 이제 3, 4개월이 되면은 이제 그 친숙한 사람들을 보고 웃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회성의 발달과 함께 본다면 이제 그때부터도 발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체감상 우리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많이 발달했구나, 좀 공감 능력이 생겼구나, 정서적인 표현 능력이 생겼구나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만 3, 4세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정서지능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모방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장 가까이 항상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쵸. 네,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지, 부모님이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가 이 네.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서지능을 키우는 데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아이 정서지능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답답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네, 부담스러워요. 네, 부모 역할이 얘가 나를 보고 배우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네. 있어요. 내가 잘 참고 이제 화도 잘 안 내고, 네. 막 좋은 말만 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줘야 얘가 정서지능이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네,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가 이제 잘 컸으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막 화도 안 내고 화가 나는데도 막 그걸 참고 막 꾹꾹 참고 혼자서 막 마음이 막 힘들고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성숙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으면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걸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보여줘야 될 모습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이제 애쓰시고 막 꾹꾹 참고 막 힘든데도 티 안 내고 막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텐데 우리 엄마는 힘들다는 말은 절대 안 해. 우리 엄마는 참아. 우리 아빠도 인내가 미덕이라고 했어. 이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나 혹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막 힘들어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게 힘들 걸까?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은 친구는 좋아하고 양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나는 양보하기 싫지?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 감정은 굉장히 자연 발생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 감정에는 나쁜 거 좋은 것이 없습니다. 뭐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럼 첫째가 동생을 미워하겠죠. 근데 그 감정도 사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죠. 본능적인 거고. 그래서 감정 자체를 숨기기보다는 그 감정은 인정하되 그 감정을 좀 성숙하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부모님이 많이 보여주시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은 설명해드리면 이제 부모 스스로는 이제 감정 표현 잘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우선은 뭐 공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공감을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이들의 마음을 반영해 주는 거.
거울처럼 반영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라는 건 네. 요즘 부모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아이 마음 읽기를 하라 네. 이런 뜻일까요? 네, 사실 이 마음 읽기라는 거는 꽤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아이의 감정을 부모가 대신해서 이제 읽어주는 건데, 그 어린 아이들일수록 사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실제로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내가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실제로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걱정돼서 그런 건데, 뭐 겉으로 표현될 때는 막 화나는 걸로 표현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 누구를 비난할 수도 있고, 근데 감정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질투하는 거일 수도 있고, 외로운 거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감정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걸 뭐 소리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를 이제 때리는 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부모님들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을 해서 읽어줘라, 이런 네. 뜻으로 이제 마음 읽기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좀 부모님이 알아차려서 대신 읽어주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마음 읽기를 잘못 오해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친구를 때린 아이에게 친구가 때리고 싶었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처럼요. 네, 이제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부모님께서 커가실 때는 이런 마음 읽기라는 것도 사실 뭐 배우지도 못했고, 뭐 없었죠. 그런 경험도 많이 못 해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책으로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잘못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감정과 행동은 분리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누굴 미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뭐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 내가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집어 던지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이런 거는 행동이겠죠. 근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거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네.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읽어줘야 될 것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의 감정인 거겠죠. 그래서 이 정서지능 중에서도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첫 번째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성숙하게 표현하는 게 정서지능의 또 일부분이겠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마음 읽기를 하실 때는 행동과 분리해서, 그래서 행동과 분리된 감정을 읽어주시고, 행동 자체는 제한하고 또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꼭 필요한 교육이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읽어주지만 아이의 행동의 옳고 그름은 네, 분명하게 맞습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마음 읽기를 해주면 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처음엔 좀 낯설어할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처음에 낯설어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이죠. 그렇군요. 네네. 부모님들이 이걸 해보지 않았고, 사실 이제 본인이 겪은 적도 별로 없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제 어색해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뭐 화가 나서 뭐 예를 들어 되게 단순하게 더 놀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초콜릿을 못 먹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을, 너가 더 놀고 싶은데 지금 놀지 못해서 속상하구나. 비가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더 못 노니까 너무 속상하겠다. 더 놀고 싶겠다. 이 정도만 해줘도 애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뭐 했구나, 너가 그랬구나. 되게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근데 이게 한두 번만 하다 보면은 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빨리 옵니다. 맞아, 나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누군가가 말해주니까 맞아, 나 그래. 너도 알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막 비를 뚫고 왔어요. 근데 누군가가 너무 비 와서 오시는데 힘들었겠어요, 이 말 한마디면은 되게 내 상황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별거 아니지만은 되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또 하면은 되게 반응이 빨리 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아니 저는 이거 하기가 좀 두려웠던 게 뭐 네. 비 오는 데지 들어가야 돼서 네. 아 네가 속상했구나 이러면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 어떻게 할 건데 비 와도 놀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줄 거야. 막 이럴까봐 네네네. 사실은 말을 잘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걸 해결책을 줘야 할 것 같으니까 네. 얘가 뭔가 말을 할까봐. 근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해결책을 주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음. 그냥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애들이 바로바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엄마 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얘를 빨리 어떻게 해주고 싶거든요. 네. 얘 마음이 불편한 게 부모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빨리 고치려고 하는데 네. 사실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 있는 상태를 그냥 유지해도 돼요, 사실. 네.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으시면은 오히려 이게 편안해집니다. 감정은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시고 대신에 엄마도 내가 속상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얘한테는 큰 위안이 되는 거죠. 집에 가서 시도해 봐야겠어요. 네. 그럼 이 마음 읽기 외에 정서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반영이랑 두 번째로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극적 경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이라는 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는 이제 면담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표정, 제스처, 그리고 아이의 생각하는 전후 상황, 맥락을 다 고려해서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되게 바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하는 말이나 행동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상황에도 나 더 놀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에 이제 부모도 꽂히니까 뭘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그냥 참아야지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이 되는데 네. 전후 맥락을 따지면서 여기서 더 들어주는 거죠. 아 그래 더 놀고 싶었구나. 그럼 뭐 하고 더 놀고 싶었어? 너는 언제까지 놀고 싶었어?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마음이 이제 얘도 지금 너무 이제 짜증이 났으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적절한 질문을 해줬을 때 얘가 그래 나 사실은 소꿉놀이 더 하고 싶었어. 누구누구가 온다고 해서 더 기다리고 싶었어. 나의 마음은 이거였어. 그래서 본인도 자기 마음을 다시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얘를 적절하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사실 대안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누구누구가 친구가 온다고 해서 더 놀고 싶었구나. 근데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가 와버려가지고 그랬으면 진짜 속상했겠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우리가 전화를 해볼까?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다음 할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당장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처음에 반영을 해줬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아이의 마음을 좀 더 들어주시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공감이 쉽지 않은 부모도 사실 있잖아요. 아이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또 아이 키우다 보면은 도저히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쥐어짜내서 공감하는 척이라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공감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부모님들도 이 능력이 커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것을 완벽하게 공감해 주지 못해도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전달할 거는 우리한테는 너의 마음이 중요해. 너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우리도 너가 느끼는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널 놀이터에서 지금 데리고 왔지만 사실 속상한 너의 마음도 부모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모르겠을 때는 아빠가 너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은데 사실 잘 모르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하는 것도 이제 아이한테는 아빠가 내 감정이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아빠도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도 방법이죠. 네, 우리 아이 정서 지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수영 선생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성진환의 비의 왕. 네,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삼강 원주시 문막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수 발생 시에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7854님, 주 양육자가 3명입니다. 부모, 조부모까지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너무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꾹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는 마음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가 4살인데 낯을 너무 많이 가려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은데 이런 게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을까요? 부모가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주 양육자가 많다고 무조건 뭐 정서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이가 무조건 혼란스럽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주 양육자들끼리의 어떤 정서 표현 방식이나 상호작용 방식이 많이 다르다면 아이가 좀 혼란스러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마음 읽기의 기본은 똑같습니다. 마음 읽기는 제가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거울처럼 비춰주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이한테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 같다. 엄마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할머니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너가 선택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읽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거울처럼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음 읽기를 통해서 얘를 뭔가를 고쳐줘야 되겠다, 얘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너가 그랬구나, 너가 사실은 뭐 잘하고 싶구나, 너가 착한 애가 되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 그거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좀 무언의 압박이 될 수가 그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울의 역할을 필터가 쓰여지는 어떤 셀카가 아닌 엄마의 욕망 필터를 네, 제거하고. 네네.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살인데 낯을 많이 가린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정서지능, 사회성 얘기를 할 때 뭐 낯가림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위 인싸가 아닌 아이들을 뭐 자존감이 낮다든지 정서지능이 낮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기질적으로 좀 낯가림이 있거나 혹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는 게 좀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정서지능이 낮다든지 자존감이 낮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오히려 이제 주변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이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을 해줄 때 다만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조절을 해나갈 때 자기의 두려움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 거기서부터 같이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 모아정신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죠 지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예. 오늘 뮤지컬 한 편 갖고 왔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또 연극 2편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뮤지컬 갖고 왔습니다. 요즘에 제목만 들으면 알만한 작품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뭐 영웅, 프랑켄슈타인,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시카고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작품들 사이에서 창작으로 만들어지는 공연들이 이제 계속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공연을 봤더니 정말 성의 있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뮤지컬 에밀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제목이 에밀인 거죠? 예, 제목만 들어서는 이게 한국 얘기인가 그러면은 약간 좀 다른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살짝 풀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겁니다. 에밀은 우리가 대단한 작가로 알고 있는 작가 에밀 졸라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작가 에밀 졸라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거네요. 네,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워낙 문화적 소양이 충분하시니까 아실 텐데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사실 정확히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작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던 거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 그럼 에밀 졸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아닌 네.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프랑스 문화예술계 최고 명예라고 할 수 있는 레지옹 도네르라는 훈장을 받은 작가라고 하고요. 저희가 많이들 아실 만한 작품 소개해드리면 테레즈 라킹이라고 영화 박쥐, 네. 이 영화 박쥐의 원작이죠.
이 작품을 쓰신 작가님이고, 근데 사실 에밀 졸라라는 이 작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뮤지컬도 사실 이 얘기가 그 공연의 소재거든요. 네. 에밀 졸라가 1840년에 태어난 인물인데, 그때 이제 1894년에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프랑스의 군사 기밀을 독일로 이제 유출하는 반역 행위가 있었다는 게 알려져요. 네. 이때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육군 대위인데, 이 육군 대위의 이름이 알프레드 드레피스. 이제 우리가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치면 네, 많이 나오는. 근데 이제 그 지목된 이유가 프랑스 정보국 요원이 이 독일 대사관에서 빼내온 편지의 필체랑 이 드레피스 대위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이유. 그다음에 이 드레피스 대위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범인으로 몰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게 사실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에밀 졸라가 이 용기를 낸 거죠. 이때 그 당시에 에밀 졸라의 위치는 모든 걸, 아까 대단한 명예의 어떤 훈장도 받고 있었던 모든 걸 갖고 있는 작가였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걸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이 드레피스 대위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1898년 1월에 로로르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는 고발하다라는 글을 에밀 졸라가 발표한 거죠. 그 발표 이후에 사회에서 굉장한 비난을 받고 모든 걸 잃고 이제 에밀 졸라가 마지막 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진실은 밝혀지나요? 예, 진실이 항상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밝혀지지 않고 4년 뒤에 에밀 졸라가 사망한 4년 뒤에 이 드레피스 대위가 모든 혐의에서 무죄 선고를 다시 받고 복권이 돼서 육군에 복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에밀 졸라의 그 사망 당시까지는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억울한 상황이었죠. 에밀 졸라의 용기가 만들어낸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예,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드려도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 가짜 뉴스 이런 게 요즘에 또 그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똑바로 얘기하지 못하는, 요즘에 그 인터넷 여기에 대세 흐름에 어긋나거나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냥 어디 책에서 아니면은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확실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과 다른데 나도 여기 이렇게 편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 여기서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사건이 그럼 공연의 주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방금 말씀드렸던 게 공연의 굉장히 주요한 소재이긴 한데, 이 뮤지컬을 만드는 데는 좀 다른 형태의 그 창작진의 어떤 개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작가 에밀 졸라의 이야기랑 이 공연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방금 말씀드렸던 드레피스 사건, 요 정보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거고요. 이 공연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작가의 상상력으로 좀 재창작됐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상상력이 더해졌을지가 궁금하네요. 예.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설명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거 좀 우리 청취자분들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넘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 에밀 졸라가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말, 그 로로르지에 나와 있던 나는 고발한다, 이걸 제목으로 쓴 뮤지컬 넘버가 있거든요. 이 작품 시작하면 바로 처음에 나오는 넘버인데, 정확히는 에밀 졸라가 기고한 글을 보고 그 로로르지의 편집장이 붙인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는 고발한다가 이 넘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어둠이 빛을 내어 쫓는다 해도 마침내 진실은 드러날 거야. 모든 명예와 자랑 사라진 대로 마지막까지 난
말을 할 거야. 나는 고발한다. 비겁한 프랑스를. 나는 고발한다. 우둔한 사람들을. 나는 고발한다. 가리워진 진실을. 나는 고발한다. 죽어버린 양심을. 어둠이 빛을 내려 쫓는다 해도 내 진실은 드러날 거야. 모든 이들이 나의 입을 막아 못하지 않아. 말을 할 거야. 나는 고발한다. 뮤지컬 에밀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넘버, 박유덕, 김인성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이 작품은 에밀 졸라의 이야기를 재창조한 뮤지컬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상상력이 더해진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을 그냥 쭉 공연으로 만들면 사실 위인전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이제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어떻게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작품은 에밀 졸라의 일대기를 다룬 게 아니라 에밀 졸라가 죽기 바로 전날부터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의 하루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실존했었던 인물인 에밀 졸라, 그리고 에밀 졸라 말고 가상의 인물 클로드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 에밀 졸라랑 클로드랑 만나게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뭐 아픔이나 배경이나 어떤 이슈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에밀 졸라가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클로드라는 사람은 정말로 드레피스 사건이 맞는 그 법정의 판결이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과 실존의 인물이 만난다는 거잖아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자세히 설명드리는 김에 줄거리랑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줄거리랑 더해서 제가 공연을 봤었을 때 느낌까지 좀 살짝 섞어서, 일단 공연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공연장 한 250석밖에 안 되는 공연장이에요. 작은 공연장인데 무대 전체가 어떤 학자 같은 사람의 집안 분위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책들이 일단 뒤에 책들이 많이 서재처럼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고, 그다음에 벽난로가 또 있고, 그리고 그 무대 가운데는 무언가를 조사하면서 막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명은 약간 어두운 듯하고, 그래서 이 디테일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관객들이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실제 에밀 졸라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있었던 곳이랑 똑같이 만든 건 아닌데 그 분위기를 물씬 풍겨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그런 앤틱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이제 바로 이곳이 한때는 대문호라고 칭송을 받았던 에밀 졸라, 그리고 지금 그 공연의 배경으로는 타락한 지식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에밀 졸라가 머무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은 나는 고발한다라는 기고를 한 다음에 4년 정도가 지난 밤이고요.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때 이제 바로 이 집으로 누군가가 이제 찾아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상의 인물 클로드라는 인물이 찾아오는데, 이 정점의 성공을 이뤘었던 에밀 졸라랑 작가 지망생으로 클로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클로드가 들어와서 그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초반에는 서로 뭐 경계하기도 하고, 쟤 누가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과 이제 머리 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약간 지식인들 간의 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너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왔냐?
당신 사실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심리적인 것들을 싸워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그들을 비췄다가 약간 또 좀 느슨하게 비춰서 좀 낭만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값비싼 꼬냑을 마시면서 세상의 부조리함을 막 얘기하는 에밀 졸라. 값싼 압생트를 마시면서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클로드가 막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둘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헤어지게 되면서 다시 각자 이제 역사에 나타났던 모습, 에밀 졸라가 혼자 남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공연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줄거리라고 할 만한 얘기는 사실 실존했었던 에밀 졸라 가상의 인물 클로드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의 세상을 상징하는 클로드라는 사람과 그 당시에 이 세상에 반대하는 진실의 목소리를 냈던 에밀 졸라와의 치밀했었던 얘기를 사람 대 사람으로 표현한 그런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식인 둘의 그 긴장감 있는 대화를 그렇죠.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말씀드린 것만큼이나 어렵지 않은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당시에 이 에밀 졸라가 겪었던 시대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서 네. 이게 예전에 있었던 어떤 대단한 사람의 얘기를 옛날 어른이 얘기해 주듯이 듣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린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고 나는 진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진실에 대해서 나도 혹시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돼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반성도 좀 하게 되고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 공연 끝나고 나면 1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약간 나의 앞으로의 삶에 뭔가 이렇게 좀 가치관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좀 괜찮아지는 사람이 돼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공연이 마무리가 돼서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좀 뿌듯하다는 느낌? 좋은 인문학 강의를 듣고 온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 2인극인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네. 짜임새에 있어서 좀 빈틈은 없어요? 짜임새 전혀 빈틈 없고요. 차라리 역사에 나왔었던 얘기를 가지고 만들다 보면 그 사이에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얘기를 살짝 얘기하다 보면 좀 말도 안 되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아예 최초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이 시간이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밀 졸라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에밀 졸라 처음에 연기할 때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혼자 4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좀 남루해 보였겠어요. 그렇죠. 좀 초라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상이나 수염도 좀 기르고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무대에 딱 들어갔더니 의상이 너무 자켓 정장에 너무 그럴싸하게 멋진 노년의 모습으로 딱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할이랑 좀 맞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에밀 졸라는 당시에 사회에 대한 이 사회 흐름에 전혀 지장받지 않고 이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듣던 사람이라서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정장을 갖춰 입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사진 같은 거 보면 항상 정장 입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무대를 굉장히 앤틱하고 멋지게 만들어내서 이 두 명의 배우 2인극인데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연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거 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멋있네요. 네. 멋진 공연일 것 같은데요. 끝으로 노래 한 곡 더 준비해 오셨다고요. 방금 나는 고발한다는 우리 에밀 졸라의 어떤 얘기를 담은 넘버라고 하면 이 펜은 내게 말을 걸어라는 넘버거든요. 이건 이제 클로드 당시에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되는 상상의 인물 클로드를 표현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곡 준비해봤습니다. 목공소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커피 쿠폰과 홍삼 세트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에밀 가운데 이 펜은 내게 말을 걸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되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별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밤
사르르는 강추위와 코끝이 찡하도록 악취 가득한 세상, 아무리 서성거려도 불러주지 않는 이를 메아리처럼 울리는 절망과 분노의 시선, 지워진 사람들. 형은 저와는 다르게 참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올 것이 없을 때에도 이젠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형이 내게 준 이 펜은 내게 말을 걸었죠. 그 모든 장면을 이 펜은 생생하게 기억해. 아무리 노력해봐도 정해져 있는 결과들, 바꿀 수 없는 운명, 다른 방법이 없어. 그날의 온도, 눅눅한 분위기, 뜨거운 침묵, 표정 없는 얼굴,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져갈 모든 생명.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곳이 떠오르죠. 차가운 그 손의 끝까지 잡지 못한 아픔들.